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을 때면 마음속으로 어떤 명확한 답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결과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마치 건물이 안전진단 받는 것처럼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 필름 위에 그 갈라진 뼈의 하얀 선이 딱 선명하게 나타나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펜으로 가리키면서 자, 여기가 문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주 이분법적이고 명쾌하죠.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사실 그런 명확함이 우리한테 되게 묘한 안도감을 주거든요. 문제가 눈에 보이고 고칠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내분비계, 그중에서도 막 만성 피로나 대사질환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그 명쾌하던 엑스레이 기계 전원이 확 꺼져버리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완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단의 풍경이 흑백이 아니라 아주 탁하고 끈적한 늪지대로 변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증상은 차고 넘치는데 일반적인 검사 수치는 정상이라고 나오는 기막힌 역설이 발생하는 곳이죠. 자,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알 수 없는 진흙탕 속에 숨겨진 인체의 경이롭고도 무서운 생존 전략에 관한 겁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네, 엄청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분석할 자료는요. 한 60대 CEO분의 정밀 기능의학적 모발 미네랄 검사, 그러니까 HTMA의 종단 분석 및 치료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자료죠. 청취자님을 위해서 오늘의 미션을 아주 분명하게 설정해 볼게요. 이 피검자인 60대 남성분은 극심한 만성 피로랑 대사 저하를 겪고 계셨어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매일 밤 9시에 칼같이 주무시고 과도했던 업무량도 확 줄이고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야말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모범적인 생활습관 교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이 전혀 단 1%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좌절감이 크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세포 수준의 데이터로 완전히 풀어볼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에서 받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랑 오늘 살펴볼 이 모발 미네랄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렌즈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이 보고서 읽으면서 그 관점의 차이가 확 와닿더라고요. 청취자님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죠. 우리가 평소에 받는 피검사, 그러니까 혈액검사가 신체의 현재 상태를 찰칵 찍어내는 한 장의 스냅샷, 사진이라면요. 네, 사진이죠. 모발 검사는 지난 한 3에서 4개월 동안 내 몸의 내분비계가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랑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쭉 기록해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완벽한데요.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유지 장치잖아요. 네, 그렇죠. 피가 안 돌면 죽으니까요. 네, 그래서 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혈액 내의 수치들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찰칵 찍힌 스냅샷 속에서 혈액은 평온해 보일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모발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쫙 돌려보면 그 혈액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면에서 세포와 장기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뼈를 깎는 대가를 치렀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야,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이 60대 CEO분의 현재 상태는요.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느린 산화 사유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느린 산화 사유형이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몸에 모래주머니 수십 개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막 처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신체의 엔진 역할을 하는 부신과 갑상선의 활성도가 동시에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거든요. 맙소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난데 그걸 감당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신체가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 뭘까요? 글쎄요, 에너지가 없으면 기절하나요? 스스로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대사 속도를 극단적으로 늦춰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곰이 한겨울에 에너지 아끼려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 늦추고 체온 떨어뜨리는 완벽한 생화학적 동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하,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스스로 멈춰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방어 기제죠. 자, 여기서 제 호기심이 딱 발동하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게 깊은 동면 상태에 빠졌다면 무방비 상태로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겹겹이 보호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에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등장하더라고요. 청취자님, 지금부터 숫자를 잘 들어보세요. 바로 칼슘 수치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죠. 이분의 모발 칼슘 수치가 무려 1622 나노그램 밀리그램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정상 기준치가 155인데 이걸 무려 10배 이상 훌쩍 초과해버린 거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칼슘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뼈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 안정시키는 아주 착하고 좋은 미네랄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수치가 10배나 높다면 이분의 뼈는 지금 막 거의 티타늄이나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직관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능의학 관점에서는 그 직관이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네, 틀렸다고요? 네, 이 보고서는 그 수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생체 불이용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생체 불이용성이요? 네, 머리카락에 칼슘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건 뼈가 튼튼해졌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반대라면 뼈가 약해졌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체가 섭취한 칼슘을 뼈나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 갈곳 잃은 칼슘들을 쓰레기처럼 모발이나 연부 조직으로 쉴 새 없이 내다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헐, 내다 버리고 있다고요? 네, 일종의 가짜 과잉 상태인 셈이죠. 검사지에는 칼슘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의 실제 뼈는 텅텅 비어가는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거나 근육이 제멋대로 떨리는 경련에 시달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에, 수치상으로는 칼슘 난수른데 정작 몸속의 뼈와 세포들은 칼슘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뼈로 가지 못하고 피 속을 막 떠돌다가 버려지는 그 엄청난 양의 가짜 칼슘들은 도대체 몸 어디에 가서 쌓이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60대 CEO의 몸이 선택한 가장 극단적이고 처절한 방어막입니다. 이른바 칼슘 쉘 현상이죠. 칼슘 쉘이요? 쉘이면 그 조개의 껍질 같은 단단한 껍질을 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그 과도한 칼슘들이 엉뚱하게도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 막 주변에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세포막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어버리죠. 부드럽고 유연하게 숨을 쉬어야 할 세포막이 마치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철옹성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와, 콘크리트 철옹성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나 호르몬이 다가와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세포 안에서 발생한 독소나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갇혀버립니다. 완벽하게 단절된 생화학적 방어벽이 완성된 거죠. 와,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는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각자 자기만의 작고 캄캄한 콘크리트 벙커 안에 갇혀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군요. 네, 아주 슬픈 상황이죠.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 몸은 스스로를 이렇게 꽉 막힌 감옥 안에 가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숨이 막힐 텐데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환자의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이랑 연결해 보면 인체의 신비에 막 전율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랑도 연결이 되나요? 네, 칼슘은 본래 신경을 안정시키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60대 CEO라는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죠. 수많은 직원들 생계 책임져야 하고. 맞아요. 고도의 압박감, 실적에 대한 끝없는 불안, 그리고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뇌를 때려온 만성적인 스트레스. 네,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뇌와 신경 시스템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이 일종의 두꺼운 갑옷을 입어버린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요? 네, 감정을 둔화시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해서 현실과 분리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이고도 물리적인 벽을 세운 거죠. 와, 마음이 너무 다치니까 육체가 대신 나서서 생화학적인 방어벽을 딱 세워버린 거네요. 이 연결고리는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인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필사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세포막이 콘크리트 같은 칼슘 철옹성으로 굳게 닫혀 있다면 외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지원군을 보내도 성벽에 부딪혀서 그냥 튕겨나가지 않을까요? 정확히 그 부분을 짚으셨네요. 네, 보고서 투약 기록을 보니까 이 피검자분이 현재 갑상선 저하증 약인 신지로이드랑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을 매일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현대의학이 만든 아주 훌륭한 약물들이죠. 근데 왜 이 훌륭한 약들이 이분의 피로와 대사 저하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 역시 미네랄의 비율 데이터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칼슘과 칼륨의 비율, 즉 CAK 비율을 보면요. 네. 55.9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55.93이요? 네. 이게 높은 건가요? 이 비율의 이상적인 건강 기준치가 4.2거든요. 헐, 4.2인데 55요? 무려 13배 이상 폭등한 거네요? 기형적으로 폭등한 수치죠. 여기서 칼륨은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아, 칼륨이 열쇠군요. 반면에 칼슘은 그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고요. 꿀이 풍성하게 파도치고 있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군요. 네, 막상 호르몬을 받아들여야 할 세포는 그 신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강력한 수용체 저항성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비유하자면 자동차 기름통에 아무리 비싼 최고급 항공유를 콸콸 부어 넣어도 그 연료를 엔진으로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석회화로 완전히 꽉 막혀버려서 차가 단 1m도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군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그럼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엔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을 막 떠도는 그 수많은 약물들, 그러니까 남아도는 연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나요? 소변으로 빠지거나? 절대 조용히 사라지지 않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비극입니다. 헉, 비극이요? 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약물들은 혈관을 계속 떠돌면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해독 부담을 지우고요. 온갖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의 상황도 정확히 똑같아요. 당뇨약도요? 네, 이분의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보면 15.02로 역시나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네, 마그네슘은 딱딱해지는 칼슘을 제어해서 혈관이랑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천연 칼슘 차단제거든요. 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혈액 속에 당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극심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요. 맙소사. 결국 또 도는 칼슘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동맥경화 위험을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진짜 무섭네요. 더 큰 문제는요. 환자가 살기 위해 먹는 이 메토포르민이 얄궂게도 장에서 비타민 B2에 비해 흡수를 방해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막 채찍질을 합니다. 네. 약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요? 네. 결과적으로 세포 내 마그네슘 손실을 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굴레를 뺑뺑 돌리고 있다는 점이죠. 와, 치료를 위해 던진 구명환이 오히려 환자의 목을 더 세게 조이고 있었던 셈이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가른 지표들을 봐도 되게 암울하더라고요. 신체의 활력을 나타내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0.27밖에 안 되고 심지어 나트륨과 칼륨 수치는 각각 29로 아예 바닥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신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비 배터리마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스트레스 3단계, 즉 번아웃의 끝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예비 배터리마저 제로인 상태군요. 네, 신체가 세포 내에 수분과 전해질 압력을 유지할 아주 기본적인 힘조차 잃어버려서요.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온몸이 쑤시는 만성염증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청취자님, 이쯤 되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시죠?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연료는 밖에서 줄줄 새고 있고 엔진의 배터리는 완전히 꺼져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꽉 닫힌 성병 안에서 대사가 멈춰버리면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썩어가면서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나가지 못하니까요. 이 끔찍한 대사 마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외부의 불청객이 이 보고서 후반부에 딱 등장합니다. 바로 독성 긍속이죠. 네, 독성 원소 분석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주 치명적인 녀석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요. 네, 바로 안티몬이라는 중금속 수치가 참조 범위를 크게 초과해 있죠. 안티몬이요.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주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나 난연제,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산업 화합물에서 아주 미세하게 유입됩니다. 페트병이나 브레이크 분진이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정말 악질입니다. 어떤 짓을 하는데요? 안티몬은 인체의 해독과 면역을 담당하는 필수 미네랄인 아연,
그리고 셀레늄이랑 화학적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조가 비슷하다고요? 네, 그래서 아연과 셀레늄이 딱 앉아야 할 효소의 수용체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들어가서 불법 주차를 해버립니다. 와, 기계의 핵심 정품 부품을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크기만 똑같은 가짜 불량 부품을 끼워 넣어버리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십니다. 가짜 부품이 들어갔으니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당연히 고장 나겠죠. 간의 해독 회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요. 결국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가동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멈춰버린다고요? 네, 대사가 꽉 막힌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이런 맹독성 매연까지 뿜어져 나오니까 세포들이 그냥 질식하기 직전인 거죠. 와,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청취자님도 지금쯤 속으로 저랑 똑같은 외침을 던지고 계실 텐데요. 아니, 이 CEO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프닝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활 습관 교정하셨다고요. 네,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9시에 칼같이 주무셨어요. 회저 업무량도 확 줄이셨고요. 돈도 많으시니까 유기농 채소에 최고급 영양제까지 막 한 훈큼씩 드셨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셨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콘크리트 벙커, 칼슘 쉘을 깨부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한 철옹성으로 만들어버린 건가요? 보통 피곤하면 푹 쉬고 잘 먹으면 낫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왜 그 상식적인 휴식이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네, 도대체 왜죠? 이 보고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4가지의 생화학적 기준으로 아주 냉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나요? 네, 먼저 앞서 살펴봤듯이 이분은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바닥인 번아웃 상태입니다. 네, 에너지가 없다고 하셨죠? 즉, 성벽을 허물고 모반의 쓰레기를 문 밖으로 뻥 차서 밀어낼 물리적인 대사적 추진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릴 힘조차 없는 거죠. 아, 밀어낼 힘이 없구나. 거기에 더해서 더 절망적인 건 저산증, 즉 위산 부족입니다. 느린 산화 4유형의 환자들은 에너지가 없어서 위장을 움직일 힘도 부족하거든요. 위도 근육이니까요. 네, 위산이 진짜 찔끔찔끔 나옵니다. 아무리 수십만 원짜리 비싼 미네랄과 비타민을 털어 넣어도 위에서 그걸 녹여내질 못하는 거예요. 헐. 결국 흡수되지 못한 영양제들은 장으로 굴러 내려가서 세균들과 만나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아, 먹는다고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었군요. 비싼 돈 주고 뱃속에서 독가스 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셈이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게다가 3번째 이유가 가장 치명적이에요. 3번째는 뭔데요? 바로 신체의 착각입니다. 부신과 갑상선 기능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환자가 무작정 활동량을 확 줄이고 침대에 누워버리니까 신체의 생존 시스템은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오해합니다. 아, 오히려 쉬는 걸 위기로 받아들인다고요? 네, 우리 주인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구나. 당장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칼슘 방어벽을 2배로 더 두껍게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세상에. 살리려고 신 건데 몸은 죽어가는 줄 알고 벽을 쳐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극단적인 느린 산화 유형은 장내 과민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이 예민해지는 거군요. 본인도 모르게 글루텐이나 유제품 같은 특정 단백질에 미세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매일 먹는 건강식에 섞여 있던 이런 물질들이 장 점막에 끝없이 불을 지르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불신의 회복을 계속 방해했던 겁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내 몸의 생화학적 현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좋다는 걸 주워 먹고 무작정 침대에 누워 쉬는 행위가 오히려 내 몸을 더 깊고 차가운 동면의 늪으로 확 밀어넣어버린 거네요. 안타까운 역효과가 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이 철옹성 같은 벙커 안에서 약만 삼키면서 살아야 하나요? 다행히 보고서의 후반부는 이 꽉 막힌 생명의 흐름을 되찾아줄 6개월간의 3단계 맞춤형 정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해결책이 있군요. 네, 이 솔루션의 핵심은 수치를 강제로 억눌러서 정상 범위 안에 막 우겨넣는 게 아닙니다. 굳게 닫힌 몸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두드려 여는 과정이죠. 조심스럽게 여는 과정이요? 1단계는 뭔가요? 1단계의 목표는 해체입니다. 일단 꽉 막힌 위장부터 뚫어야죠.
소화효소인 베타인 LCCL을 투입해서 잃어버린 위산을 지원하고요. 미네랄을 흡수할 기초공사를 다시 합니다. 아, 위산부터 채워주는군요. 동시에 고용량의 마그네슘과 비타민C를 처방합니다. 이 두 성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뜨거운 용접기처럼 작용하거든요. 용접기요? 네. 그 수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막의 칼슘 콘크리트 벽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닫힌 감옥의 문을 무식하게 막 다이너마이트 폭약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용접기로 아주 조심스럽게 경첩을 끊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문이 스르륵 열리면 그 다음 2단계인 재가동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틈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할 때 지쳐 쓰러진 부신을 일으켜 세울 부신 추출물과 함께 아까 뺏겼던 진짜 부품들 있죠? 아, 아연이랑 셀레늄이요? 네, 그걸 집중적으로 세포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맴돌며 문을 두드리던 갑상선 호르몬 약물이 드디어 틈새를 타고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요. 와, 드디어 약이 듣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가짜 부품 행세를 하던 중금속 안티몬을 딱 멱살 잡아 끌어내서 해독시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로써 차갑게 식어있던 미토콘드리아 엔진에 드디어 스파크가 튀면서 시동이 확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가 안정화입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이 부분 디테일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식단 말씀이시죠? 네, 밥 먹는 비율이요. 식단을 지방 15%, 복합 탄수화물 60%, 단백질 25%의 아주 구체적인 비율로 딱 조정해서 산화 속도, 즉 몸에서 장작이 타는 속도를 적절하게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CEO분이 살겠다고 헬스장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이제는 그런 운동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꽉 막힌 림프에게 순환만을 돕는 막 콧노래가 나올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 겨우 살아난 부신을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되 멈춰있던 순환을 살살 유도하는 것. 기껏 복구해놓은 시스템에 예전처럼 무거운 부하를 딱 줘버리면 퓨즈가 끊어지면서 다시 셧다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자료를 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능의학이 가진 진정한 철학을 느꼈습니다. 네, 어떤 철학을 느끼셨나요? 치유라는 건 단순히 검사지에 찍힌 숫자 몇 개를 정상 범위 안에 예쁘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환자 개개인이 살아온 그 독특하고도 눈물겨운 생화학적 역사를 이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아버린 세포들을 달래서 꽉 막혀있던 생명의 흐름 자체를 다시 뚫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의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멋진 요약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청취자님의 몸도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외롭게 싸우느라 세포 하나하나마다 두꺼운 칼슘쉘을 몰래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주말 내내 잠을 자도 피곤하고 비싼 영양제와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몸이 낫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몸도 살기 위해서 차갑고 어두운 초롱성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곱씹어 보실 만한 흥미롭고도 조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이요? 뭔가요? 아까 우리가 1단계 프로토콜에서 마그네슘과 비타민C라는 용접기로 환자의 칼슘 방어벽을 조심스럽게 녹여낸다고 했죠. 네, 서서히 녹인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이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마침내 그 두꺼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세포가 다시 호흡하면서 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과연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보고서의 행간에는 아주 섬뜩한 경고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수은이나 납 같은 맹독성 중금속들을 그 칼슘쉘 깊숙한 곳, 뼈와 지방 조직의 틈새에 아주 안전하게 파묻고 숨겨두었거든요. 성벽 안에 독을 숨겨놨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성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수십 년간 갇혀있던 그 끔찍한 독성 금속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혈액을 타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거 마치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싹 녹아내리면서 그 깊은 얼음 속에 갇혀있던 치명적인 고대 바이러스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확 깨어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나를 지켜주던 물리적 방어벽을 부수는 순간 신체는 과거에 묻어두고 도망쳤던 그 맹독성 물질들의 대범람을 피 속에서 온몸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오랜 동면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막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연약한 신체가 과연 이 독소들의 쓰나미를 감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압도적인 질문이네요. 우리가 증상이 없어지고 약이 통하기 시작하면 이제 치유되었구나 하고 막 샴페인을 터뜨리기 쉬운데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폭풍이 몰아치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죠. 진정한 치유를 향한 진짜 싸움은 어쩌면 나를 가두고 있던 그 단단한 벽이 무너진 직후부터 피할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파헤쳐본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는 내 몸이 무언가를 막아내기 위해 소리 없이 쌓여 올리고 있는 그 절박한 아우성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복잡하지만 매혹적인 심층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